네, 은혜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간밤 CPI가 우호적으로 좀 나오면서 미증시를 좀 잘 견인하는 모습이었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요, 바로 CPI 관련 이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중요한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 0.1% 가량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됐죠. 자,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CPI가 0.2% 상승한 것이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상승했습니다. 모두 다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였던 것이죠. 자, 이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좀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해석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 CPI의 상승세가 좀 둔화됐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교통 서비스 물가 하락, 두 번째가 중고차 및 신차 가격 조정,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솔린 가격 하락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주거비 오름세가 둔화된 점. 이 네 가지 때문에 좀 CPI가 안정화를 찾았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CPI 발표 직후 시장 당연히 안도하는 모습 보였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성장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연준은 오는 3월 19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CPI 발표 이후 연준이 금리 동결한 확률 97%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요,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좀 눈여겨봐야 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관세 정책과 소비 패턴 변화를 꼽았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비자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요즘 계란 가격이 여전히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의 정책 방향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거나 혹은 올릴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2월 CPI는 정리하자면 예상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정책과 물가 주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PPI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도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CPI 더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PPI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 자, 그리고 한국에서 2월 수출입 물가 지수 YOY 대기.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3월 미시간에 소비자 심리 지수와 더불어서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을 쉬고 미국에서 미국 소매 판매 예정되어 있네요. 이 중국에서 2월 고정자산 투자 YOY 기준으로 그리고 산업생산 YTD 기준으로도 나오고 YOY 기준으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 함께 발표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면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뉴욕 제조업 지수, 2월 소매 판매 MOM 기준으로 나옵니다. 자, 1월 기업 재고 MOM 기준으로 그리고 주택 시장 지수도 함께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엔비디아 GTC 행사 열릴 예정입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잠시 후에 있다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산업 생산 있습니다. EU에서 뭐 주 서베이 예상, 그리고 1월 무역 수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똑같이 주 서베이 예상치에 나오고요. 미국에서 2월 수출입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그리고 산업 생산 눈여겨봐야 되고 설비 가동률, 주택 착공 건수 MOM 기준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 샤오펑 예정 중인데 요즘 텐센트의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었죠. 특히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 상승률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 플러스 알파로 중국판 M7에 꼽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수요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FOMC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동결이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파월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좀 그의 입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본에서 1월 핵심 기계 수주 YOY 기준, 수출입 동향 YOY 기준, 그리고 실적 PDD 홀딩스 있고요. 자, 그리고 회의 BOJ 통화 정책 회의도 함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BOE 통화 정책 회의 예정되어 있고요. 독일에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 EU에서는 또 1월 건설 생산 메모엠 기준, 그리고 미국에서 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나오고 1월 선행 지수 나오고 우리 한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액센추어 그리고 일본은 휴장하고요. 회의는 BOE 통화 정책 회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경제 지표 일정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예고해드렸던 중요한 이슈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기술 애호가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행사가 바로 엔비디아 GTC 202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GTC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약자라고 해요. 매년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행사이죠. AI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뭐 그러면 혹은 뭐 자율주행 등 정말 다양한 기술이 총집합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떤 혁신적인 발표가 있을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고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GTC는요,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증명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인권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그 기술의 진화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GTC 2025는 실리콘밸리에서 개최가 된다고 해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기조연설을 할 예정. 자, 그리고 이어서 기자 간담회와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루빈에 대한 발표입니다. 지난해에는 블랙엘과 루빈의 초기 정보가 공개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들 기술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GTC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업계 반응도 굉장히 다양하고 좀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블랙웰을 통해서 AI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중국의 딥시크라는 기업이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서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죠. 엔비디아의 GPU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젠스당 CEO가 이번 GTC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여전히 AI 산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 많은 관심 쏠리고 있고요. 이번 GTC에서 젠스당 CEO는 AI는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 꿈을 현실로 만든다라면서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젠슨 황이 GTC에서 딥시크와 같은 경쟁 모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비록 고가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미 내년까지의 GPU 개발 일정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번 GTC에서 차세대 GPU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파트너들과의 협업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기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제조 업체들과의 협업에 의해서 더욱더 강력해졌죠. HBM은 엔비디아의 GPU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기술적인 혁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GTC는 단순한 신기술 발표의 자리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증명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1월에 젠스당 CEO가 발표한 블랙을 GPU는 기존 AI 칩보다 30배
성능이 향상된 혁신적인 제품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올해 GTC에서는 이 제품의 후속 모델과 차세대 기술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술들이 실제로 시장에 어떻게 활용될지, 적용될지, 그리고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바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올해 GTC에서 처음으로 양자 관련 패널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이죠. 현재 AI 기술과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와 AI 기술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지, 이 기술이 향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GTC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신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의 GPU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행사에서 발표될 내용에 따라 큰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딥시크와 같은 경쟁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자사의 기술을 차별화할지, 그리고 향후 AI와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요한 발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개막 첫날에 중요한 발표 진행할 예정. 삼성전자는 AI와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몰입형 게이밍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을 지원하는 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그래픽용 D램, 저전력 D램, 고용량 SSD 등의 영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HBM 분야에서 큰 관심 모이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HBM 기술이 AI 시대의 데이터량과 성능 요구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HBM 강점 설명하면서 차량용 메모리 제품에 대한 전략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년 GTC 2024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세대 HBM 기술을 선보였었고 올해도 양사는 더욱 발전된 기술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12단 HBM3 실물을 공개하고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8단 HBM3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협력은 AI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만간 열릴 이 미국의 FOMC 회의와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금리 인하,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먼저 3월 FOMC 회의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것 같으니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죠. 자,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9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무역 분쟁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연준이 처음에는 경제가 괜찮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채금리가 추가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번에도 2019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 큽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고요. 특히 소비 둔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좀 반표가 되면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요 지표 여러 가지 발표가 됐죠. 2월 CPI가 특히 더 중요했는데 앞서서 이 CPI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실업률은 4.1%로 소폭 상승했으며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도 예상보다 더 저조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결정을 할 때 이런 고용 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죠. 여기에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한번 보면 금리 정책에 대한 연준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신임 정부의 정책 변화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지켜볼 여유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말은 즉슨 연준이 단기간 내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접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 상황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의미죠. 여기에 따라서 대신증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1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까지 매 분기별로 한 차례씩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전망을 수정을 해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한 차례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신증권은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가 3.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중요한 변수로 봤는데 이 트럼프는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이 말은 즉슨 국제 무역에 좀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낮출지 유지할지 결정할 때 이런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 회의에는 첫 번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 세 번째, 소비 둔화와 고용 시장 변화, 그리고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다섯 번째, 연준의 신중한 금리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리고 2월 또 CPI 발표였는데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신중한 스탠스입니다. 만약 물가 상승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고 물가가 좀 안정되면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이야기인데요. 최근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값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뭐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궁금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금값이 왜 오르고 있나 이 부분이겠죠. 보통 금값은 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금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크게 느꼈고 부담스럽게 느꼈고 그리고 안전자산을 찾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들이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 위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금을 사들이는 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금값이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값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20% 이상 비쌌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일명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금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을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체적인 불안, 그리고 금수요 증가, 이렇게 두 가지가 꼽혔어요.
국내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사람들이 불안을 느껴서 더욱더 금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시세보다도 국내 금값이 훨씬 더 비싸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죠. 하지만 이후 금값이 조정되면서 현재는 국제 수준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크게 이유는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꼽혔죠.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어쨌든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좀 30 일간 휴전을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종전됐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리고 중동까지도 아직은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갈등도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좀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봐도 좋겠죠. 자,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전자산을 찾게 되고 금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금리와 달러의 관계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릴 때 되는 이자율을 의미를 하죠.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금값이 떨어지고요. 금리가 낮으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향후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의 매수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금을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값이 단기간에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사야 될까? 전문가들은 금 투자를 할 때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금값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최근 들어서 오르게는 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을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라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지난 50년간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8% 정도로 미국 주식보다는 낮지만 채권이나 신흥국 주식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단기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는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금값의 상승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매입 증가였다. 두 번째, 국내에서는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조정된 상태다. 자, 세 번째, 전문가들은 금값이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금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국 금은 위험을 줄이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노리는 것보다는 보다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 자산으로 가져가라라고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일정과 그리고 또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